예, 이제 마지막 내용은요. 제가 그 전 시간에 소개해드렸던 올해 수학 특강으로 해서 매년 이슈를 갖고 있는 그런 주제로 선택을 해서 융합 수업 특강을 하고 있는 부분 중에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부분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한 체험을 간단한 거 할 수 있을 만한 거 간단한 거 한 개 정도 체험을 해볼 거고 나머지는 제가 좀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교과 수업 속에서의 디자인이었고요. 교과 수업 속에서 제가 이제 만들었던 실험 수학 문서를 어떻게 활용을 해서 수업을 설계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었지만 이제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독자적으로 이제 매스매티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학생들에게 교육에 적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산과학이라는 교육 과정을 이제 직접 개발을 해서 이제 운영하는 그 사례를 소개하면서 이번 연수를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그러면 융합수학으로 인공지능 오늘과 미래라는 주제로 했던 사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계기는 당연히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이세돌 기사에 알파고와의 대결이 큰 세계적인 이슈가 됐었죠. 인간으로서는 유일하게 인공지능에게 1승을 거둔 역사적 인물로 이제 기록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이제 요즘은 이제 AI 교육을 이제 고등학교에서도 이제 적용을 해보려는 이제 시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타이밍에 맞춰서 저 역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학생들에게 이제 같이 교육 활동을 해볼 수 있는 범위 내까지는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인공지능에 대한 선생님의 경험으로요. 제일 학생들하고 쉽게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입니다.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제가 이제 인공지능으로 두 가지의 타입으로 제가 이제 막 개발을 해봤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를 같이 체험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부 다 요 화면에 문서를 여시고요. 요게 AI 가위바위보 브레인과 그 옆에 I가 있죠. 이 두 개의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체험하실 건 브레인이에요. 여기서 랩 버튼을 한번 눌러봐 주세요. 자, 그럼 이런 실험 문서가 나오죠. 다시 다운로드 받아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먼저 제가 한번 시연을 해봐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실습을 해보시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창을 열었을 때 이렇게 조금 좀 다 안 보이는 잘려진 부분이 약간 보이시는 선생님은 이 끝에를 잡고 마우스로 이렇게 늘려주시면 잘림 없이 모두 열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얘는 인공지능 시스템인데요. 지금 두 가지 타입으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한번 설명을 볼게요. 가위바위보 게임이야 모두 선생님들이 다 알고 계시고요. 자, 대전 상대가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전 상대는 랜덤 CPU. 랜덤 CPU는 뭐냐면요. 그냥 아무 생각 없는 그냥 단순한 계산기일 뿐이에요. 랜덤으로 내줍니다. 제가 계속 주먹만 내도 인지하지 못해요. 인공지능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 대전 상대 매스매티카는요. 인공지능입니다. 제가 주먹만 계속 내면은 그것을 인지하고 대응을 합니다. 어떤 스타일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랜덤 CPU로 지금 선택된 상태에서 무작위로 한번 게임을 해볼게요. 그럼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 주먹, 보자기, 가위를 무작위로 1초에 한 3번 정도 게임을 한다 생각하고 무작위를 한번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승률이 기대 승률과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보통 지금 하면서 이제 들으십시오. 보통 게임을 하게 되면 비기는 경우를 제외하면은 거의 서로 50%씩 주고받지 않을까. 거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약간의 차이가 있겠죠. 자, 한번 시도를 해봅니다. 여기서 얘가 진짜 그냥 랜덤인가? 라는 걸 확인해 보고 싶으면 같은 것만 계속 내봐도 되죠. 보자기. 내봐도 상대방은 제가 보자기를 내는 걸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 저도 계속 승수가 엇비슷하게 따라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 50판 정도를 한번 더 봤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랜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인공지능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서로 선생님들의 결과도 50% 안팎으로 얼추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인공지능과 대결을 하는데 방금 했던 게임과 똑같이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마시고 무작위로 빠르게 한 50판 정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셋 버튼 누르시고요.
마우스 커서를 매스메티카, 인공지능으로 바꿔봅니다. 유저가 선생님들 본인이고요. 매스메티카가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자, 무작위로 한 50판 정도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실행을 해보세요. 50판 정도. 아까의 결과는 서로 50대 50과 상당히 근접한 수준으로 승률을 나눠 가졌는데 반해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건 실제 조작된 결과는 아닙니다. 이 프로그램을 설계한 게 저지만 설계자의 이제 과학자의 수학자의 양심으로 절대 변형된 설계는 아니고요. 순수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해서 나온 결과인데 너무 차이가 기대보다 너무 크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도 해보셨을 텐데 혹시 지금 인공지능과 대결한 승률에서 50% 이상의 승률을 갖고 계신 선생님 계신가요? 50% 이상의 승률. 예, 지금 한 분 계시네요. 한 분 계시고 나머지는 손을 안 드신 걸로 봐서 50%보다 미만인데요. 그러면은 지금 50% 이상의 선생님을 가진 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예, 상대방이 인공지능이 상대방의 패턴을 읽지 못한 거예요. 제가 지금 무작위로 해보라고 했죠. 무작위로 해보라고 권장을 드린 이유는 우리가 무작위로 가위바위보를 냈을 때 과연 무작위로 냈을까?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나만의 패턴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수학적으로 설계가 된 거기 때문에 상대방의 패턴을 최대한 분석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는 습관이 상대방 인공지능에게 읽혀졌을 때는 당연히 승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선생님이 50% 이상의 승률을 가졌다면 그 선생님은 저희가 조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왜? 굉장히 불규칙한, 종잡을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이번에는 진검승부를 해볼 건데요. 진검승부를 하기 전에 얘가 정말 인공지능 맞는가, 내 패턴을 잘 인식하는가 제가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저는 다 리셋을 시켰어요. 모든 것을 초기화하고 이제 주먹, 가위, 보자기. 여기 순서대로 할게요. 주먹, 보자기, 가위. 주먹, 보자기, 가위를 계속 반복해서 내볼게요. 그럼 이 인공지능은 나의 패턴을 얼마 만에 인식을 하는가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대등한 상황이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주먹, 보자기, 가위. 오히려 제가 앞서고 있습니다. 주먹, 보자기, 가위. 비겼죠? 주먹, 보자기, 가위. 이제 상황이 벌써 연출이 됐죠. 한 2번에서 3번 정도 로테이션을 도니까 주먹, 보자기, 가위. 완전히 패턴을 읽혔습니다. 주먹, 보자기, 가위. 이제 100전 100패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이 순간에서 패턴을 바꿔볼게요. 어떻게? 보자기, 보자기, 주먹, 가위. 보자기, 보자기, 주먹, 가위. 이렇게 패턴을 갑자기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다시 혼전의 양상을 갖겠죠. 왜? 인공지능이 지금까지의 데이터로 나를 바라본 패턴 분석과 다른 패턴으로 되니까 초반에는 혼전이 되겠지만 이 역시 2번, 3번, 4번, 5번 반복되면은 저의 패턴이 새로운 패턴이 다시 노출이 되겠죠. 확인해 볼게요. 자, 처음에는 혼전입니다. 보자기, 보자기. 오히려 제가 이기죠. 주먹, 가위. 보자기, 보자기, 주먹, 가위. 보자기, 보자기, 주먹, 가위. 보자기, 보자기, 주먹, 가위. 보자기, 보자기, 주먹, 가위. 자, 마지막 한번 더 해볼게요. 보자기, 보자기, 주먹, 가위. 완전히 노출됐죠. 이제는 이렇게 상대방의 패턴을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만들어낸 일명 진화하는 상대방의 패턴에 따라서 진화하는 알고리즘, 이것이 바로 이제 인공지능 시스템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인공지능하고 진검승부를 겨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업을 이끌어낼 수 있겠죠. 자, 어떻게 하면 인공지능을 상대로 최대한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 50% 이상의 승률을 갖는다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운도 작용합니다. 당연히 어느 정도 운도 작용을 하겠죠. 랜덤 게임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패턴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에게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지만이 승률을 나름대로 높일 수 있을까? 이제 고민해 가면서 제가 한 2분 정도의 시간을 드릴 겁니다. 한 50판 정도 진검승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음을 먹고 전략만 잘 세우면 50%에 근접하는 또는 그 이상의 승률을 내실 수도 있을 거예요. 자, 한번 게임을 시작해 보세요. 저도 한번 참여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승률이 너무 높은데요. 물론 5판밖에 안 했기 때문에 아직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어휴, 다시 저는 따라잡혔습니다. 예, 하시면서 본인의 게임을 하시면서 설명을 그냥 들어보세요. 몇 년 전에 서강대학교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의 가위바위보 대결이 있었어요. 현상금 1,000만 원. 우승자에게 1,000만 원의 상금을 줍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스템하고 인간하고 딱 7판 경기를 했는데 이때는 7판이기 때문에 누적된 데이터가 없어서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어떻게 시스템이 설계됐냐면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위바위보를 낼 때 어떠한 성향을 갖고 있는가라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만든 인공지능이에요. 그렇게 해서 인간과 대결했는데 마지막 결승전에서 인간과 인공지능이 대결해서 누가 이겼을까요? 예, 아직까지 우연스럽죠. 사실 우연스러운 부분이지만 인간이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금 1,000만 원을 받아간 적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상당히 높은 승률을 갖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따라잡히고 오히려 역전을 당했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들 많이 게임을 해보셨을 텐데 한번 알아볼까요? 자, 인공지능과의 지금 대결에서 50% 이상의 승률을 가지신 선생님 계신가요?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예, 2분 계시고요. 예, 요거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좀 전략이 들어갔겠죠. 예, 어떻게 해야지 그래도 나름대로의 승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인공지능은 인간의 패턴을 분석하니까 당연히 저희는 최대한 불규칙하게 내야겠죠. 최대한 불규칙하게. 우리가 은영 중에 내는 그런 습관조차도 신중하게 좀 그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면서 불규칙하게 냈을 때 그때 인공지능과의 대결에서 좀 더 우리가 기대가 높은 그러한 승률을 얻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공지능에 대한 개발 예로 가위바위보 게임을 학생들하고 같이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닫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요. 제가 시연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앞에서는 패턴을 분석했다. 패턴을 분석한 인공지능 시스템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는요. 웹 카메라를 이용할 거예요. 바로 이 웹 카메라가 단순한 5,000원짜리 웹 카메라인데 이 웹 카메라가 인공지능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인공지능의 눈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어떻게? 인공지능의 눈의 역할을 한다는 게 카메라가 저의 손 모양을 받아들이고 영상으로 받아들이고 분석을 해서 이것이 주먹이냐 가위냐 보자기냐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것만 판단할 줄 안다면 그것에 대응하는 것을 내면은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겠죠. 이것이 사실은 정말 원천적인 인공지능 기술의 핵심이죠. 자, 어떻게 제작을 되는지 그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학습을 시켜야 되겠죠. 인공지능에게. 그럼 뭐가 필요하겠어요? 학습 자료가 만들어져야겠죠. 그래서 맨 처음에는 프로그램으로요. 자, 이것이 주먹의 모양이다. 이것이 가위의 모양이다. 이것이 보자기의 모양이다. 라는 것을 사진을 찍어서 정의를 해줍니다. 그것을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여러 각도에서 다양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특히 가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모양과 이런 모양만 가르쳐 줬어요. 다각도로. 참고로 이 모양은 안 가르쳐 줬습니다. 일부러 실험을 해보려고요. 역시 보자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주먹과의 보자기를 30개씩,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30개씩만 다양한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서 정의를 내리고 그 총 90개의 자료를 소프트웨어로
기계 학습을 시킵니다. 이 학습을 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고 하죠. 그렇게 해서 기계 학습을 시키는 과정입니다. 예, 소요되는 시간은 한 10초 정도 소요됩니다. 이렇게 해서 기계 학습을 시키고요. 자, 이제 판독 테스트를 해봐야겠죠. 인공지능이 내가 내는 모양을 잘 인식하고 있는가. 예, 지금 주어진 화면을 보면은 제가 여러 가지 모양의 주먹가위 보자기를 냈을 때 그럼 인공지능은 어떻게 판독을 하냐면요. 내가 인공지능이 분석했던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어떤 모양을 내면 이 모양이 어떤 데이터에 주먹이냐 가위냐 보자기냐 그 데이터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확률적으로 계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보면은 가위바위보 각각에 대한 확률값이 나오죠. 이 확률값 중에 가장 높은 확률값을 분석의 결과로 채택을 하는 겁니다. 지금 한 90개 정도의 데이터로 기계학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먹과의 보자기에 대한 적중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검증, 테스트가 끝났으면 당연히 이제 이 분석 결과에 대응하는 것을 낼 수 있도록 알고리즘만 설계를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설계된 것이 바로 인공지능 가위바위보 I입니다. 눈으로 보고 판독하는. 자, 이 화면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인공지능이 약간 혼란을 빚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요 모양 안 가르쳐 줬다고 그랬죠. 방금 주먹일 때 얘가 방금 혼란을 일으켰다가 나중에 제대로 돌아왔었죠. 예, 그런 경우 있고 요 모양 안 가르쳐 줬지만 가위 요 모양의 가위와 요 모양의 가위를 학습함으로 인해서 요 모양까지도 이것이 가위에 가깝다라는 그러한 판독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은 아까 제가 주먹을 냈을 때 인공지능이 잠깐 이렇게 혼란을 빚은 적이 있죠. 이것은 아직까지 불안정한 개발의 단계가 되겠죠. 이제 이런 거 가지고 이제 학생들하고 추가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현재 개발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여러 가지 시스템 중에 자율주행. 예, 몇 년 전에 미국의 우버에서 자율주행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예, 자율주행차 테스트하는 과정 속에서 인명피해가 있었죠. 이런 기술의 개발, 그런 시도에 있어서 예, 어떤 인명이 좀 회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런 부작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잘 예, 같이 처리하면서 이 기술을 개발해 나갈 것인지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우리가 예상치 못한 나름대로 잘 설계됐다 하더라도 저희가 항상 예상치 못한 모든 소프트웨어는 버그라는 것이 있죠. 오류가 발생했는데 이 오류가 지금같이 가위바위보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하나의 게임이지만 자율주행차나 아니면 나중에 더 나아가서 강인공지능일 때 로봇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오류가 발견이 된다면 정말 영화에서처럼 우리 인류의 문명에 큰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까지 조금 비약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확장해서 학생들과 토론 활동으로 전개해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의 모습은 학생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체험 도중에 해본 도발적인 어떤 영상입니다. 그건 무슨 영상이겠어요? 기계학습을 시켜놓은 인공지능에게 카메라를 내 손이 아닌 인공지능 스스로의 화면에 주먹과의 보자기를 비추게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공지능은 막 서로가 미치도록 서로가 상대방을 이기려고 주고받고 하겠죠.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연출한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 가지고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했던 논술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런 것도 이제 파워포인트와 워크시트가 전부 다 올려져 있습니다. 예, 수학으로 세상 읽기라는 주제로 알파고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와 우리가 앞서서 해봤던 베스킨라빈스 31과 같이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베스킨라빈스 31도 사실 우리가 컴퓨터와 대결을 했지만 이때의 대결 상대 컴퓨터는 인공지능이 아니었죠. 그냥 픽스하게 짜여진 알고리즘이었어요. 그래서 필승 전략만 알면은 얼마든지 우리가 승률을 가져갈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방금 했던 가위바위보 게임은 필승 전략이 있진 않죠. 승률을 높일 수 있는 전략은 우리가 세울 수는 있지만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활동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공지능에 대한 미래 비전이 과연 유토피아인가 그렇지 못한가라는 것을 영화 아이로봇을 통해서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인공지능 같이 이제 미래 중요한 이제 과학 기술에는 과학 윤리에 대한 교육도 같이 함께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논술 활동을 제시하는 거죠.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로봇과 같이 인공지능의 지속적인 개발에 대해서 어떤 찬반에 대한 자신의 생각,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처리하면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술문을 작성해 봤는데요. 뭐 찬성의 입장과 반대의 입장이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논술문에서 한 학생이 했던 말이 좀 인상이 깊어서 여기 올려놨습니다. 이 학생은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찬성을 하는 입장인데 그 비유를 불의 발견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불의 발견이라는 것이 우리의 그 원시 세대, 오랜 역사 속에서 처음에 인간은 불이라는 것을 굉장히 위험한 도구로 생각을 하고 굉장히 무서워했지만 결국은 그것을 오늘날에 이르러서 어떻게 돼요? 잘 통제하고 다스리면서 그것을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한 측면에서 인공지능도 설령 우리가 막는다 하더라도 인간의 기질적인 호기심은 그것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계속 개발에 욕구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불을 다스린 것처럼 인공지능도 그러한 관점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한 이야기로 논술문을 작성한 우수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 이외에도요,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몇 가지 학생들하고 해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인공지능에 대한 코딩으로 가장 기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 인식. 글자를 잘 인식할 수 있을까, 인공지능이. 이것도 우리가 아까 가위바위보를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의 다양한 필기체를 전부 다 기계학습을 시킵니다. 여기서는 지금 몇 개, 약 6만 개의 데이터를 학습을 시켜줍니다. 굉장히 이제 정교해지겠죠. 다양한 필기체죠. 자, 이거를 6만 개의 데이터가 제가 만든 게 아니라요. 엠니스트라고 해서 미국의 이제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이 자료를 사용하고자 이걸 만들어서 서버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6만 개의 필기체의 숫자를 가지고 기계학습을 시켜줍니다. 이건 기계학습에 대한 원리인데요. 생략하고요. 6만 개의 데이터를 기계학습 시켜주는 데는 2분이면 충분합니다. 제 일반적인 노트북으로요. 이렇게 기계학습을 했을 때 이제 제가 그 결과를 이렇게 패드에서 글씨를 쓰면은 역시 얘는 이 숫자의 모양이 어디에 가까운지를 확률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결과를 나타내 주는데요. 숫자의 모양이 만들어질 때 첫 초반에는 그 숫자의 모양이 결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몇 가지 부분에 확률이 생기면서 빨갛게 표시가 되죠. 하지만 그 숫자가 완성이 된 다음에는 거의 정확한 그런 분석의 결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더니요. 약 몇 퍼센트의 적중률을 갖고 있냐면요. 96.9%의 정확도를 갖고 있어요. 그럼 이 정도면 상당히 높은 거지만 이러한 인공지능이 산업 기술에서 상업화되기 위해서는 96.9% 정도는 부족해요. 대표적인 예로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택배 배송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운송장 번호든 아니면 전화번호든 어떤 고객의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숫자로 아직까지는 쓰잖아요. 이것이 이제 택배의 중앙 집중국에서 어떻게 이것을 전산화시킬 것이냐. 현재까지는 오퍼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전산원이 이걸 가지고 직접 숫자를 입력하는데 올해 초에 뭐 한진택배에서 이것에 대한 의뢰가 들어왔어요. 이것을 잘 인식할 수 있게 사진을 찍으면 스캔을 하면 잘 인식할 수 있게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99.999%. 그 정도까지는 돼야지 우리가 현장에서 쓸 수 있겠다. 즉, 만 개의 어떤 데이터 중에 9,999개 정도는 정확해야 된다. 해서 현재 인공지능 시스템으로는 아직 좀 부족하지만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수학적인 추가적인 작업을 통해서 요거는 지금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마 이번 하반기부터는 이것이 실제 산업기술에 이제 쓰일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뭐 더 나아가서는 이거와 같이 인간의 필기체까지 인식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특히 저희 교육 분야에 있는 선생님들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강의를 할 때 썼던 것들이 약간 이제 사람마다 글씨체가 달라서 악필도 있고 뭐 그런데 이것이 이제 텍스트체로 자동으로 이제 해독이 돼가지고 쓰인다면은 훨씬 더 쓰임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 사례는요. 유사한 스타일을 이미지 속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현재 아마존에서 스타일 스냅이라고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완전한 인공지능은 아니고요.
제가 한번 이 원리를 수학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은 지금 운동화를 한번 제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약 60개 정도의 운동화, 서로 다른 모양을 갖고 있는 운동화고요. 데이터의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의 스타일 구분은 색상은 배제하고 모양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60가지의 모양새를 전부 다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서 다음과 같이 각 운동화에 약 60여 개의 데이터로 만들었습니다. 특성 데이터로. 그리고 나서 이 운동화끼리의 유사성을 비교하는데 이 유사성의 비교는 얼마나 더 유사한가를 거리의 계산으로 나타냅니다. 여기서는 60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60차원상의 두 점 사이의 거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의 운동화끼리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것을 가장 유사한 운동화로 채택을 하면 되는 거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라는 것이 평면과 공간이 아니라 수학에서는 얼마든지 n차원까지 확장이 가능하죠. 따라서 n차원 거리로서 계산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n차원까지 거리를 계산해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것들끼리 운동화를 배열을 해본 거예요. 이렇게만 배열이 된다면 이제 새로운 운동화 디자인을 하나 올리면 이 운동화와 가장 거리가 가까운 그러한 데이터 값을 소트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온 결과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몇 가지 데이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색깔을 배제하고 운동화 전체적인 외형만 보는 겁니다. 그 외형만 봤을 때 그래도 상당히 60개밖에 안 되지만 데이터의 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에 대해서 어떤 상품의 검색 시스템은 이제 이 기술이 이제 적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한 개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이제 인공지능이 점점 사람의 역할을 대신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뭐 한 1, 2년, 3, 4년 된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이 글을 써가지고 인공지능이 쓴 창작물이 신춘문예에서 당선된 사례도 있었죠. 그것처럼 이제 인공지능은 점점 사람을 모방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진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인공지능이 한 유명한 화가의 화풍을 따라 그릴 수 있겠느냐 라는 어떤 것을 어떠한 아이디어를 적용했냐면요. 다음과 같이 집회 위조 법원과 경찰 이렇게 서로 상반된 대상에 대해서 이제 인공지능의 기계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자, 이것은 몇 년 전에 알파고 시스템에서도요 있었어요. 어떻게 했어요? 알파고와 알파고끼리 서로 대결을 시켰죠. 맞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이기고 지면서 그것의 경험치가 쌓아지고 그러면서 서로가 윈윈하는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것처럼 집회 위조범의 알고리즘을 하나 인공지능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감별하는 경찰의 알고리즘 인공지능을 서로 맞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회 위조범은 상대방을 속이기 위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겠죠. 그 기술들이. 그리고 경찰은 위조된 지폐를 찾아내기 위해서 점점 성장해 나가겠죠. 알고리즘이. 그렇게 계속 맞대결을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상반되게 하지만 서로의 기술이 점점 향상이 될 거라 이 말이죠. 바로 그 아이디어를 써가지고 이제 알고리즘을 설계하고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다음의 사진은 이제 저희 학교의 전경 사진을 하나 갖고 왔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방고우의 유명한 작품인 별이 빛나는 밤의 원작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바로 이 사진을 반고우의 화풍으로 그려내는 겁니다. 방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 두 가지의 상반된 대결을 계속 시키면서 성능을 향상시킨 후에 이것을 기계학습을 해가는 모습입니다. 이 작품은 지금 약 1시간 정도 정밀하게 그림을 그렸을 때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화풍에 따라서 그리는데 약 1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고요. 이렇게 해서 방고의 작품처럼 사진이 완성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슷하게 몇 개의 작품을 더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작품은 이제 저희 딸이 그린 초등학교 때 그린 작품인데요. 이 작품을 클림트의 꽃이 있는 농장 정원이라는 화풍으로 한번 기계학습을 시켜봤습니다. 그랬을 때 고정 밀도로 그리면 약 1시간 만에 다음과 같은 작품이 완성이 되는데 위에 있는 클림트의 작품과 비교해 보면 화풍이 상당히 유사한 걸 볼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땅 독도에 대해서입니다. 사실은 제가 군 생활을 독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독도에 있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것을 김홍도의 산수화,
산수화의 화풍으로 그려봤더니 1시간 만에 다음과 같이 멋진 작품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인공지능적인 부분은 학생들에게 그것을 코딩을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코딩을 가르쳐 줄 수는 없지만 이 프로그램 안에서는 이러한 코딩이 일정 부분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적당히 이제 사용만 할 줄 알면은 이렇게 구현하는데 아주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는 방금 선생님들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원리의 측면만 좀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같이 활동을 하면서 이 미래의 주요 산업인 AI 분야에 대해서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그거에 대한 호기심을 갖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인공지능 이 정도까지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계산과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과정 교육과정은요, 지금까지 했던 그런 것들을 제가 만들어 놓은 자료로 탐구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프로그래밍, 즉 코딩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교과목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별로 앞으로 이제 뭐 고교학점제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렇게 학교별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공동교육과정이라고 해서 주변의 학교의 학생들끼리 수강 신청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다루는지 시간상 간단하게 그 교육 과정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선생님들은 관심이 있는 선생님들은 소프트웨어 교육 과정에서 바로 클릭하면은 과정 소개 프롤로그에서 계산과정 교육 과정에 대한 전반을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원은 총 6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학계산, 빅데이터, 알고리즘, 피지컬 컴퓨팅. 여기서 말하는 피지컬 컴퓨팅은 슈퍼컴퓨터, 빅데이터, 슈퍼컴퓨팅,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이런 부분들이 실습의 내용으로 이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로 4단원까지로 하면은 한 연간 6단위, 4단위에서 6단위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8단위로 운영을 할 때는 3D 프린터와 계산과학까지 포함을 시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이 지시가 되어 있고요. 이것들은 전부 다 게시판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떠한 내용들이 있는지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가세요. 첫 번째로는 학생들에게 계산과학에 대한 이해를 좀 시켜드려야 되는데 제가 오프닝하면서 선생님들께는 코로나에 대한 종식 그걸로 계산과학에 대한 예를 들어드렸는데 학생들한테는 처음에 좀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학생들 수준에서 보통 대상은 고등학교 2학년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수준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계산과학의 어떤 사례 그래서 다음 같은 문제를 한번 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건 지금 두 개의 식이 있죠. x-1의 세제곱과 x세제곱 전개식. 두 식이 같은 식이냐? 당연히 두 식은 같은 식이지만은 어떤 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차이점은 뭐냐? 두 식의 연산 횟수를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인수분해된 식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총 3번의 연산을 하지만 전개된 식은요.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다면 7번의 연산이 필요해요. 즉 연산의 수가 더 많아진다는 얘기죠. 연산의 수가 짧아지면 어떻다는 얘기예요. 연산의 수가 짧으면 당연히 계산 속도가 빨라지고 근사값을 계산할 때 계산의 정확성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동일한 두 식이라 하더라도 과학기술 속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을 채택해서 실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성능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기술공학 속에서는 이것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 여기까지는 이론적인 거죠. 이론적으로는 약 2.3배 빠릅니다. 그럼 실제 과학기술 속에서 어떤 제품을 생산했을 때도 그렇게 성립이 되겠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소프트웨어로 확인해 봐야 될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학생들은 기본적인 명령어를 배운 다음에 그래프를 통해서도 그 차이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x-1의 세제곱과 그것에 대한 전개식의 그래프를 일정한 구간 0부터 2까지 그렸을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미세하게 얼마나 정밀한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한 10,000배 정도 확대를 해보는 겁니다. 현미경으로. 확대를 해보면 인수분해된 식은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매끄럽게 그려진다는 얘기는 오차의 폭이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매끄럽게 값이 그려지는 반면에 전개된 식의 그래프를 확대해 보면요. 지금은 이 값이 너무 정교하지 않아서 그렇고요. 유효 숫자를 하나 더 키워볼게요. 얘는 여전히 똑같죠. 그런데 유효 숫자를 좀 더 키워보면
더 정밀한 값을 넣어보면 얘는 이렇게 들쭉날쭉한 모양새가 나와요. 그래서 왜 들쭉날쭉한 모양새가 나왔는가? 이제 우리가 과학적 분석을 해봐야겠죠. 반올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예, 정밀한 값을 7번 연산했을 때 반올림으로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오차의 한계가 발생돼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갔다 떨어졌다 하는 이런 들쭉날쭉한 모양새를 갖는 걸 확인할 수도 있고요. 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얼마든지 계산 시간도 측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 활동했던 모습이요.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사칙 연산들을 배우고요. 예, 자, 요 화면으로 보여드릴까요? 자, 앞에서는 지구에서 종이를 접었을 때 태양까지 도달하는 방법을 그냥 보여만 줬다면 여기서는 이제 학생들은 얼마든지 자기가 직접 계산을 해서 몇 번 만에 도달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수와 식을 다룰 수도 있습니다. 이 매스매틱한 소프트웨어를 학생들하고 같이 배울 때는 숫자에 대한 계산뿐만이 아니라 문자에 대한 계산도 가능해요. 인수분해, 전개 등등. 그래서 그것을 기본적인 사용법을 배우고 인수분해에 대해서 재미있는 탐구 활동을 한번 해봅니다. 자,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 해볼 거예요. 세제곱일 땐 다음과 같이 만들어지고요. 4제곱일 때, 5제곱일 때 해서 10제곱일 때 해서 100제곱까지 쭉 가봅니다. 이렇게 가봤더니 어떤 특징이 있느냐?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했을 때 인수들의 개수는 1 아니면 마이너스 1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럼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x의 n제곱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했을 때 그 인수들의 개수는 1과 마이너스 1 뿐이겠느냐? 예, 수학적으로는 그거를 확언할 수가 없죠. 왜? 100 이상의 자연수에 대해서는 검증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 실질적으로요. 105승까지만 해보면 바로 반례가 나옵니다. 자, 105승까지 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105승으로 돌려보면요. 105제곱 가면은 뭐가 등장합니까? 마이너스 2가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자료의 링크를 따라가서 저희 홈페이지 사이트에 가면은 이거 정교하게 이제 짜여놓은 어떤 실험 문서도 보실 수 있고요. 연구 보고서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어떤 n값에 대해서 이러냐면요. 서로 다른 3개 이상의 소수들의 곱으로 이루어졌을 때 1과 마이너스 1이 아닌 개수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한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숫자의 값도 개수의 값도 점점 커집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니까 개수 2020까지도 한번 찾아봤어요. 2020이 등장하는 n값은 x의 64만 5,645제곱이에요. 60만 제곱까지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계속해서 나머지 교육과정을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을 푸는 방법들이 학생들이 배우고요. 그 방정식을 이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봅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여기까지가 사실 이 이상의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고등학교 수준에서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다룰 수 있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수준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학생들이 이제 배워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본적인 방법으로 전에는 로또 복권을 직접 시뮬레이션만 해봤지만 로또 복권에 814만 5,060가지의 데이터를 모두 생성을 해서 거기서 데이터 분석을 함께 해보기도 합니다. 데이터 처리까지 여기서 이제 빅데이터 공부를 같이 해보고요. 다음 이제 2학기로 넘어가서요. 이제 2학기 때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알고리즘을 배웁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꽂힌 재기함수와 반복문을 어디와 연결지어서 하면 좋으냐면요. 아무래도 재기함수는 수학적 귀납법이나 점화식, 귀납적 정의, 그래서 수열과 관련된 파트, 기둥이 3개인 하노이의 탑과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까지.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은요. 저희가 이제 수학적으로 유도해내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로 설계하면요. 한 줄만의 계산이 끝나요. 그런 어떤 프로그래밍에 좀 파워풀함을 학생들이 이제 경험해 볼 수도 있고요. 실제 그 사례를 이북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보여드리면요. 기둥이 3개인 하노이의 탑에 64개의 원판을 이동했을 때 소요되는 시간은 이 정도는 지필 계산으로 가능합니다. 2의 64승 마이너스 1이 돼서 이것을 환산해 보면은 5,849억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기둥이 4개인 하노이의 탑을 설계를 해서 64개의 원판을 옮겨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직관을 벗어나는 결과가 나와요. 그 계산 이동 시간은
총 18,433회, 즉 약 5시간 정도로 시간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단축이 되죠. 그런 어떤 반전의 경험도 학생들이 직접 코딩한 결과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화면처럼 단 한 줄 만에 이 손으로 계산을 내면 A4 용지 한 2장 정도 걸리는 굉장히 어려운 계산인데, 예, 코딩으로는 단 한 줄 만에 학생들이 그 결과를 비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고리즘 쪽을 배우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예, 피지컬 컴퓨팅에 대해서 예,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예, 슈퍼 컴퓨팅의 핵심적인 원리는 병렬 계산인데, 그 병렬 계산이라는 것이 이제 분산 처리하는 거거든요. 10개의 작업을 10개의 컴퓨터에 나눠서 하는 건데, 선생님들이 갖고 계신 컴퓨터가요, 보통 쿼드코어입니다. CPU가 4개 들어있죠. 그러면 그 4개의 CPU를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병렬 계산을 테스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병렬 계산을 같이 한번 코딩으로 실험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사물 인터넷 쪽으로 이제 같이 공부 실습을 해봅니다. 사물 인터넷은 주로 이제 아두이노와 센서를 이용해서 이제 이런 기본적인 회로를 연결하고 센서의 반응을 명령어로 실행해 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 우리 일상생활에서 써볼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봅니다. 조도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의 밝기에 따라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밝기가 조절되는 IoT 가로등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예, 그 다음에 예, 동작 감지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봅니다. 동작 감지 시스템은 센서를 이용할 수도 있지만 예, 소프트웨어만을 이용해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진을 0.1초 간격으로 찍어서 비포와 애프터의 두 사진을 비교해서 변화량을 계산합니다. 그 변화량에 따라서 예, 경고음이 울리도록 하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코딩으로도 동작 감지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요거는 센서를 이용한 거예요. 센서에 따라서 지금 변화되는, 반응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출한 거고요. 요 밑에 있는 거에 바로 예, 소프트웨어 카메라, 예, 웹 카메라를 이용해서 반응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은 감도를 낮게 잡았기 때문에 경고음이 안 울리지만 예, 감도를 지금 높게 잡았습니다. 감도를 좀 높게 잡고 움직이면은 일정한 변화 순간이 되면 워닝으로 경고음이 뜨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일상생활에서 우리 지금 홈 CCTV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죠. 보안용으로 이런 식으로 쓰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 예, 미세먼지 시스템, 예, 우리의 다 관심사들이죠. 이런 관심사들을 이렇게 시스템을 학생들하고 이제 같이 만들어보는 과정을 같이 학습하면서 이제 계산 과정, 교육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뒤쪽에 나오는 부분은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교육 활동에 바로 적용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일단 선생님들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는 거는 여기 있는 수학 실험실을 활용해서 한번 본인의 수업에 좀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에 이렇게 개발을 하고 수업 속에 활용하고 있는 수학은 예, 4차 산업을 준비하는 그러한 수학 교육입니다. 그래서 그 수학 교육 속에서는 수학을 기반으로 한 소프트웨어, 그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3D 프린팅, 그다음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더 나아가서 인공지능까지. 예, 요즘 정부에서 AI 교육을 한다고 하는데 AI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단순히 코딩만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사실 코딩의 수학적인 이 모든 영역들이 결국 들어가다 보면은 예, 수학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수학에 더해서 다른 어떤 응용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하겠죠. 그것이 소프트웨어 선생님들이, 전산 선생님들이 그 커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AI 교육의 가장 적임자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바로 선생님들, 수학 선생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의 이쪽 소프트웨어 쪽에 이런 쪽에 관심 있는 선생님이 있으시다면 한번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고 조금씩 준비해 주신다면 아마 한 10년 정도 후에는 저희 우리나라의 이제 수학 교육, AI에 융합된 그런 수학 교육을 주도하실 수 있는 선생님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의 현재의 수학 교육에 안주하지 마시고요. 아직 여러 선생님들은 젊으신 만큼 앞으로 10년 후에는 제가 걸어왔던 길보다 더 넓은 길을 걸어가시기를 응원하면서 6시간 동안에 진행했던 본 연수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려운 와중에 지금 수업까지 일정 연수까지 지금 진행하고 계신데요. 나머지 연수 잘 진행 마무리하시고요. 건강하게 다시 현장에 복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선생님들의 앞으로의 교육에 건승을 기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